신 분은 네, 켜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강수돌 교수님 강의까지는 녹화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수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공지를 드릴 건데요. 하나는 학교 이름이랑 소지꿈학교 뒤에 이름이나 별칭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세요. 네. 두 번째 공지는요. 교수님 강의 듣다가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 답변해 주실 거죠? 채팅창 네. 보시고. 네. 네. 제가 채팅창을 확인을 못하면 네. 사회자님께서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반응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공지는요. 저희가 다 음소거는 돼 있지만 박수가 필요할 때는 네, 같이 음소거 풀으시고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예, 예. 호응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 경기대학 학부모 교육을 작년부터 저희 강수돌 교수님을 모시자고 이야기가 됐어요. 작년에 김유리 교수님 모시고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혁명과 대안교육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김유리 교수님께서 강수돌 교수님 얘기를 꺼내주셨어요. 한겨레 기사가 났다 봤느냐 그래서 못 봤다. 그리고 수업 끝난 다음에 우리 내년에는 강수돌 교수님 꼭 모시자. 그리고 두 자녀분을 대안학교에 보내셨다고 그래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아직도 다닐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이제 성장이 되셨겠죠? 자녀분들도. 네, 그래서 저희 선배님이시고 가장 대안적인 삶을 살고 계시고 나부터 교육혁명 공동육아 했는데 엄마들끼리 그치 공부하고 막 그랬었는데 교수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두 네, 자녀가 아니라 세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대안학교에 뭐 보낸 것만이 아니고 대안학교 함께 만든다는 생각으로 10년 동안 변심했고요. 예, 하여간 오늘 부모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제 생각에 마음에 있는 말 없는 말 다 나누려 그러면 2시간으로 안 되고 20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시간 안에 해보죠 뭐. 그리고 부족하면 또 다음에 기회를 만들면 되고요. 여러분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세상 최초로 대안학교 학부모 10개명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 대안교육 부모연대 내지는 경기 대안교육협회 분들에게 최초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만큼은 확인하고 싶어요. 최근에 윤 대통령이 교육은 산업인력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국가정책을 그렇게 온 부처가 협력해서 첨단 산업,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참교육 학부모회 그 소식지에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만 두 번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자체가 상당히 서글퍼집니다. 교육은 자본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격체를 키우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노동력 교육이 아니라 인격체 교육이다.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공동육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를 대안학교에 보내고 계신 여러 부모님들은 그 내공이 저보다 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 초등학교 정도는 그래도 뭐 그냥 집 근처에 보내도 된다라고 생각했고, 또 큰아이가 중학교 갔을 때만 해도 그냥 학교 생활 잘하고 잘 지내면 되겠지 했는데, 중학교 때 아이가 꿈틀거렸어요. 밟힌 사람 발에 밟힌 지렁이처럼. 그 내용이 나부터 교육혁명에 나오죠. 괴로워했던 거죠. 꿈이 생겼는데 그 꿈의 내용이 괴롭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고등학교를 안내를 하고 진학을 그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던 것이, 첫째, 둘째, 셋째 아이를 대한학교를 통해서 성장하도록 도와주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아이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살리고 싶어서 한 것이었고, 오늘 교육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철학도 죽임이 아니라 살림의 교육을 하자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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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삶과 죽음을 이야기할 적에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교육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삶에도 두 가지가 있고 죽음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법이 아니라 좀 더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살아있는데 진짜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는데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삶이 있어요.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래요. 노인도 그렇고. 약간 이해가 되시죠?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만 끼고 계신 어른을 생각해 보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천년 만년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천년 만년을 산소호흡기만 끼고 누워 계시면 어떻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사람도 밥 먹고 똥 싸고 학교 가고 하기는 하는데, 신바람이 나고 즐겁고 뭔가 눈이 열리고 머리가 커지고 마음도 넓어지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쫌생이처럼 또는 좀비처럼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밥 먹고 똥은 싸지만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고, 더 심하게는 똥인지 밥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이게 교육인지 죽임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나라를 경영하겠다고 설쳐대는 사람들,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건지 좀비들이 설치고 있는 것인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수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꼭 공유하고 싶은 철학은 죽임의 철학이 아니라, 살아있어도 죽은 존재나 다름없는 존재로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 그리고 혹시 죽어도 실제로 죽은 사람조차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서 그 영향이 우리들 삶에 새겨지고 귀감이 되는 그런 안중근 의사라든지 슈바이츠 박사라든지 페스탈로치라든지 파울로 프레이리라든지 이반 일리치 선생이라든지 김종철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처럼, 백남기 노인처럼 이렇게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는, 또는 전태일 청년 노동자처럼 가슴 속에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루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존재도 있어요. 전 모 대통령이나 노태우 같은 군사독재 시절에 수많은 학생과 노동자들을 죽이고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죽어간 사람은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존재죠. 예를 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사람이 있고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도 저의 유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잘 녹화해서 많이 공유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게 살려야 된다. 죽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지 혼자 죽는 건 오히려 지 혼자 죽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5천만 국민을, 1,000만 명의 아이들을 죽이는 게임을 할 것인가, 살리는 게임을 할 것인가, 중차대한 철학적인 갈림길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민들레 홀씨처럼 퍼지고 퍼져나가서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살피는 어른들을 살리고 살리면 좋겠다는 철학이 마음이 제 오늘 강의의 가장 기저에 깔려 있다. 그 다음에 대안교육 학부모가 가져야 할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말씀드리고 10계명을 들어갈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아이들을 대안학교에 보내고 보낼 적에 한편으로 가슴이 설레고 한편으로 마음이 불안하셨죠. 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안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안학교를 함께 만드는 것이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안학교에 아이를 보낸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맞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 돈 내고 내 아이 보내는데 나는 소비자로서 백화점에 물건 골라 먹듯이 그런 소비자 정체성으로 소비자의 자세로 대안학교, 대안교육에 임해서는 대안교육이 오래 못 갑니다. 공동의 창조자로서 대안교육에 참여한다. 대안교육은 운동입니다. 이 운동에 함께 참여한다는 자세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자세로 접근할 때 그때 비로소 아이도 살고 부모도 살고 우리 교육운동도 살게 된다. 공감하시면 박수 쳐도 괜찮아요. 제가 호응을 받으면서 그 에너지로 달려가는 거니까. 네, 선생님 여기 자료를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이 넘기시는 거죠? 제가 넘깁니다. 제가 네. 넘기면 움직일 텐데 봅시다. 움직이죠? 네. 네, 네. 아직은 본론에 안 들어가서 아직 안 넘기고 있습니다. 네, 여기 학생명이 안 나와가지고 안 넘어가고 있는 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네. 그렇게 애를 좀 태운 다음에 넘기려고 그랬습니다. 슬라이드 보기로 하면 글자만 커지는데. 그런데 죄송합니다. 슬라이드 보기로 하고 나서 제가 넘기니까 안 넘어가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넘어가네. 오늘은 넘어가네. 우리 대한교육연대는 굉장히 좋은 단체인가 봐요. 네. 저희는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입니다. 경기대협. 경기대협. 네, 알았습니다. 경기대협.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대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자세가 뭐라 그랬죠? 대안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다요. 함께 함께 만든다. 소비자가 아니라 창조자다. 예, 두 번째 자세가 뭘까?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라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자 선생님, 가장 1차적인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 학교나 대안학교에 가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가 집에서는 안 그런데 원래는 안 그런데 학교 와가지고 이상하다 그러는데 선생님들이 웃으시죠. 뭘 그래 딱 보니까 알겠는데 결국 부모님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으로 살며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사는가가 아이의 몸과 마음속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고 부모는 아이의 거울입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나와 선생님이 아이를 교육시킨다는 입장에 당연히 서야 되지만
거꾸로 아이가 나와 선생님을 교육을 시켜주는구나라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인생을. 그 인생의 구체적인 게 뭔데? 사회와 역사를. 그렇게 배우는 자세로 접근하면 대안교육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잘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노는 것을? 아이가 노는 것, 부모가 노는 것, 둘 다입니다. 아이가 노는 것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아이가 잘 노는 것만큼, 친구들과 함께 잘 노는 것만큼 에너지가 생기고 유기농, 퇴비, 거름이 축적돼 가지고 언젠가 성장했을 적에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갈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내다본다면 아이가 잘 노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동시에 아이가 잘 놀게 하려면 부모끼리 잘 놀아야 됩니다. 부모들이 평생의 친구가 되어서 대안학교라는 걸 계기로 해서 평생 동안 생각과 느낌과 의견과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친구로 동반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집에 내 새끼만 쳐다보지 말고 대안학교라는 장을 통해서 부모와 아이의 영역이 대가족으로 넓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대안교육은 살아납니다. 사회적 부모, 사회적 학부모, 이 개념이 필요하다는 게 세 번째 가치관입니다. 잘 놀아야 된다. 사회적 부모로서 잘 놀아야 된다.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 같은 박수에 힘입어서 본격적으로 대안학교 학부모 10계명을 소개하겠는데 일단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해야 되겠죠? 왼쪽에 보이는 게 제 100일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사진이 가장 최근에 제 사진입니다. 아직 안 넘어갔는데요. 안 넘어갔어요, 교수님. 안 넘어갔어요? 네. 네. 역시 그래서 제가 아까 잘 안 넘어가나 보다 그랬던 게 이건데 이제 보입니까? 네네. 아기가 보이죠? 저 아기가 자라서 60년 뒤에 이런 노인이 됐습니다. 이제 손자가 요만큼 컸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초대해 가지고 강의를 듣게 됐는데 이렇게 대안교육을 생각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교육은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수단이자 도구다. 자본에 봉사하는 것이 교육이자 행정이다라고 판단하는 모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지 그게 갈림길이 중간에 하얀 블랙박스가 아니라 화이트박스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감히 말하건대 머리가 크고 고등학교나 대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사회나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 철학적인 관점을 고민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느냐 않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대안교육의 울타리에 들어오신 오늘 신입생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기존의 부모님들이나 신입 학부모님들도 바로 이런 말씀을 좀 새겨 들으시고 아이들이 국영수 점수를 따고 대학 진학을 어떻게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시기와 청년 시기에 역사와 사회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네. 제가 쓴 책은 다 아실 터이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 그러면 책 장사처럼 보이니까. 이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혹시 이 슬라이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 버스는 학원 버스예요. 학원 버스. 네. 이 버스의 종점이 어디라고요? 스카이입니다. 네. 서울대, 고대, 연대겠죠. 뭐 저도 거쳐온 경로가 예외가 아닙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스카이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인격체로 성장하느냐,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인데 모든 인생의 초점을 스카이 대학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잘못하면 아이를 조기에 하늘나라로 보낼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스카이 나라로 빨리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죠. 제가 오늘 강의에 처음에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그랬는데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 관점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또는 아이들이 어떤 관점으로 교육에 임하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 중에 은연중에 녹아나는 메시지가 가치 너머의 가치라는 명제입니다. 조금 어렵죠. 비욘드 밸류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밸류는 돈의 가치입니다. 돈의 가치 하면 금방 눈에 띄죠.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다른 말로 하면 상품 가치죠. 자, 우리가 일반 학교에 가면 우등생을 뽑아요. 그 아이는 연봉 1억짜리 가치다. 이런 뜻하고 비슷하죠. 아이를 상품으로 보는 겁니다. 그건 대통령이 산업 인력을 공급하는 게 교육이라고 하는 메시지하고 동일한 거죠. 아이를 돈의 가치로 보는 거. 상품 가치, 화폐 가치. 결국은 자본의 일부로 보는 거죠. 그게 휴먼 캐피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자본의 일부로 자본의 몸집을 불려주는 노동력으로 그게 휴먼 캐피탈이죠. 근데 그거를 넘어선 가치들이 우리의 대안적인 삶에 필요하다는 게 제 메시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 너머의 가치 네. 뭐가 있겠어요? 네. 친구가 울고 있다면 내 돈을 써서라도 친구를 뭐 좀 덜 고통스럽게 만들어 준다든지 내 시간과 돈을 써서 그런 것은 돈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면 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친구의 아픔을 달래주고 함께 위로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돈을 열정을 쓴다. 이것은 가치 너머의 가치죠. 네. 없는 시간, 없는 돈 들여가지고 바다 밑에 미세 플라스틱을 건져 올리고 주변의 개울에 오염된 원천을 찾아서 고소고발을 해서 오염 물질을 버리지 않도록 하고 기후 위기를 가로막기 위해서 주말마다 의사당 앞에 나가서 1인 시위를 벌였던 그레타 툰베리처럼 스웨덴에 이 세상이 불이 났는데 왜 정치가들은 그러고 있느냐고 외치는 이런 행동들은 가치 너머의 가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상품가치, 화폐가치로 환원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상품물신주의, 화폐물신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런 물신주의를 온몸으로 품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국회의원으로 뽑아놓고 세상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인생을 헛사는 과정이죠. 물론 오늘 오신 분들은 뽑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50% 이상을 뽑았죠. 하여튼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온 사회교육, 언론, 종교가 이상한 동맹을 맺어서 물신주의 속에 스스로 빠져들어간 결과로 힘싸움에서 이긴 결과인 거죠. 그리고 그런 선거제도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파국이 온다라는 책에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나 소들은 자기를 도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를 던지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를 도살할 사람들에게 표를 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걸 잘 성찰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헛방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거 이야기하고 이제 1계명을 말하겠습니다. 아까 얼핏 말씀드렸는데 노동력 패러다임이 아니라 인격체 패러다임에 초점을 맞추는 게 대한교육 10계명의 1번입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또는 주변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관점을 가질 적에 진정으로 아이들은 대안적으로 자라나고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서울법대 나와서 나라를 망치는 일에 망치면서도 망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야 옳겠습니까? 아니면 학벌 학력이 없더라도 이미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사람 귀한 줄 알고 이 땅과 흙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이웃 사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게 옳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인격체로서 성장하면 좋겠죠. 중요한 것은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지 노동력이 되어서 자본의 수단으로 한평생 몸과 마음을 바치고 나중에는 소진이 되어서 산재나 소진으로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인생, 이것은 우리가 가르쳐야 할 인생 모델이 아니죠. 그리고 혹시 아이 혼자 성공했더라도 90% 이상의 사람들이 아래쪽에서 허덕거릴 때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특혜를 누리는 것이지 너희들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냐 당연하지라고 하면서 외면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이 잘못된 구조 속에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인격체 패러다임이죠. 그게 요 만화에 나옵니다.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서울역 앞을 지나갑니다. 청소를 하시는 분을 보고 공부 안 하면 커서 저렇게 돼. 두 번째 그림은 너 열심히 공부해서 저런 분들께 감사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 또는 열심히 공부해서 저런 분들도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면 좋겠어. 자, 우리 대한교육 부모님들은 당연히 두 번째 사람이겠죠. 그냥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 구조를 재설계하고 사다리 피라밋 이런 질서 속에서 상층부로 올라가기 위한 유혈적인 경쟁이 아니라 원탁에 앉아서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먹을거리를 나누면서 인생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그런 원탁형 구조의 사회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죠. 공감하십니까? 네. 그런 길을 만드는데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우리 부모들이 모여들어서 소비자가 아니라 창조자로서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 조건 없는 사랑이 아이의 자율성을 키운다. 이것은 무수한 유아 심리, 뭐 사회 심리 이런 책들에 나오는 기본 명제입니다.
그럼 조건 없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Unconditional love. 네.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아이를 기를 적에 기저귀 갈아 주실 적에 너는 다음에 스카이 대학을 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 기저귀 갈아주마. 너는 다음에 서울법대 나오거나 판검사가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기저귀를 갈아준 학부모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근데 아이가 일반 학교를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가서 시험을 치고 통지표를 들고 오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게 허물어지죠. 수미양가로 나뉘고 30점, 50점 받아오고 이러면 앞이 캄캄해지죠. 절대로 캄캄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뭘 강조했죠? 죽임이 아니라 살림의 교육. 아이를 살려야 됩니다. 뭐를 살려야 되는데 점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아이의 기를 살려야 됩니다. 영혼을 살려야 돼요. 인생 살면서 어떻습니까? 초중고등학교에 쳤던 수많은 시험 문제 중에 과연 몇 %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과연 몇 %의 문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됩니까? 빨리 잊어버리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죠? 그럼 왜 시험을 치는데? 나누려고. 뭘 나누려고? A급 노동력과 B급 노동력, C급 노동력, F급 노동력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본의 필요성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강조 안 해도 이미 기존의 교육이 자본을 위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행해져 왔고, 근대 교육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혁신교육감, 참교육 학부모회, 평등 학부모회, 동아일란 어른 모임, 교육희망 네트워크, 온갖 연대 조직과 운동 단체를 만들고 각종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대안적인 패러다임을 왜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까? 노동력을 키우는 조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앞으로 돈 되는 노동력이 될 거야. 그 전제하에 점수 잘 받아오면 스마트폰 사줄게. 1등 하면 해외여행 보내줄게.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얘야 네가 우리 가정에 태어난 준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맙다. 함께 살아서 정말 기쁘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키울 적에 아이는 내면의 안정감을 획득하게 되고 그래서 즐거움과 자기 자신의 욕구를 알면서 그 욕구를 건강하게 채워나가려고 하는 자율성을 길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충족시키는 방법.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주변을 괴롭히거나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자율성의 모습이고 그리고 내가 안정되고 행복해야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기죠. 그게 자율성과 배려심입니다. 우리가 대안교육을 통해서 길러내려고 하는 아이의 인성 두 가지가 자율성과 배려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대안학교들이 사랑과 자율성, 공동체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게 바로 자율성과 배려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 돼야 공동체가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라고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 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 홀로 존재한다면 개인의 이름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름을 가지는 이유는 공동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내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나름대로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를 때 다른 사람을 전제로 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죠. 아프리카의 우분투 정신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은 제가 다른 글에서도 썼지만 최근에 한겨레 칼럼에서도 썼지만 개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디비듀얼인데 인디바이드입니다. 디바이드 할 수 없는 존재가 개인이라는 거예요.
큰 덩어리에서 쪼개는데 마지막에 도무지 쪼갤 수 없는 존재가 개인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개인이라는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공동체라는 큰 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대단히 큰 덩어리의 일부분일 뿐이야. 그래서 역사와 사회의 일부이고 지구의 일부임을 깨닫는 영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과 영성을 가진 존재로서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성장하는 것이 대한교육의 목표이죠. 공감하십니까? 네. 오늘 선생님들도 좀 들어오셨나요? 부모님만 들어오셨나요? 선생님 계시나요? 뭐 우리 부모님들도 선생님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조건부 사랑은 폭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아이들에게 트라우마, 상처를 낳고 이 상처와 더불어 두려움을 낳기 때문에 눈치 보기형 인간을 길러냅니다. 타율적인 인간을 길러냅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지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지가 필요를 느껴서가 아니라, 지가 절실함을 느껴서가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척 하는 거예요. 타율적인 인간이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데 억지로 가면 그게 다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나는 배신자가 되는 것이야 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실제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심리 구조를 우리가 정직하게 인식해야 아이와 부모가 원수 관계가 안 됩니다.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 매일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 원수로 살 것인가, 오늘 이 계명을 제대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태어나는 이 보석 같은 아이들이 수미양가로 또는 ABCDF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최고의 보석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사랑이 필요하다. 조건을 붙이지 않아야 됩니다. 너는 너 존재 자체가 하늘의 선물이야. 우리 가정의 축복이고 행복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어찌 보면은 제도권 교육, 경우에 따라서는 대안교육조차도 잘못하면 일반 학교를 닮아가게 된다면 교육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이에게 절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넘어가고 세 번째,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게 성장한다. 아까 제가 부모가 아이에게 거울이 된다 그랬죠. 물론 또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거울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비추죠. 자, 부모의 기운이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부모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떨면 아이도 떨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부모끼리 즐겁게 살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과 같은 마음으로, 물론 다를 수 있지만 소통을 통해서 수렴해 가야 되겠죠. 같은 마음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에 에너지를 보태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부모가 즐겁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생활하면 아이들도 저것끼리 즐겁고 행복하게 성장합니다. 근데 이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낳았으니까 자판기처럼 내 돈 넣고 내 커피 뺐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대안교육이 안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늘이 준 선물입니다. 저는 특정 종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와 관계없이 하늘과 땅과 바다, 사람은 다 우리가 공유하는 거니까
하늘이 준 선물이라 여기고 이 지구를 살아가는 인류의 일부로서 지구 위에 인간이 대대로 존속해야 되는데 뭐 왜 그래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태어났고 지구 위에 생물이 살고 있으니까 저 나무나 들풀들처럼 우리도 살아갈 뿐이죠. 그런데 멸종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누가 예수님이 70억 인구를 한꺼번에 길러낼 수 없으니 집집마다 분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분담해서 하나, 둘, 셋씩 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차원의 분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부모님이 소유물로 여기게 되면 첫째,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둘째, 내가 아이에 투자한 것만큼 본전을 뽑으려고 합니다. 자, 교육을 비즈니스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교육을 비즈니스로 여기고 인적 자원에 투자해서 자본에게 갖다 바쳐서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내가 아이 기르는 데 들어간 비용 이상을 뽑아내야지 아파트 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적인 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접근하면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그러니까 부모가 인생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대한학교에서 만난 다른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 관계를 맺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찾아가십시오. 돈과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인생 자체에 주목해서 서로 존중하고 나누면서 살면 즐거운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내 내면에서 원하는 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를 물어보십시오. 돈과 권력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치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닮아가면서 성장한다. 본보기이면서 부모는 아이에게 본보기이면서 반면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아이의 여러 가지 도발적인 측면 부모들이 어릴 적에 일정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억눌러 왔던 어떤 자기 내면의 모습들이 아이에게 불현듯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감추어 왔던 것이 아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순간 매질을 해서 억누르고 싶죠. 폭력이 탄생하는 배경입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미리 깨닫는다면 아이는 나에게 교육자야. 내 어두운 부분이나 내가 감추어 왔던 부분을 아이가 일깨워 주는구나. 고마워 그러면서 끌어안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공익 광고죠. 네, 우리 대한교육 부모님들은 학부모가 아니라 부모님으로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여기에서 말하는 학부모는 노동력 양성의 관점이거든요. 앞만 보고 앞서가고 꿈꿀 시간 없이 스카이 대학을 목표로 해서 시험을 전폐하고 이런 것이죠. 근데 부모 입장은 친구와 함께 꿈을 꾸면서 멀리 천천히 같이 걸어가라. 역사와 사회에 부끄럽지 않은 인간이 되어라. 이런 게 부모의 모습이겠죠. 참된 부모의. 그래서 이 지구의 2세대 주인공으로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라. 그것을 위해서 대한학교라는 장에서 마음껏 뛰어놀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여기서 고슴도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엄마 고슴도치가 겨울입니다. 아기 고슴도치가 추울까봐 꽉 껴안았어요. 꽉 껴안으니까 어때요? 따갑잖아요. 아야 하면서 떨어집니다. 너무 떨어지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다시 접근합니다. 접근하는데 찌르지 않을 정도로 온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같이 가면서도 따로 가면서도 같이 이런 관계를 찾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고슴도치의 비유, 따로 또 같이 또 따로.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네. 자, 그럴 적에 왜 부모인데 따로 산다면 뭐 고아들이나
방치된 아이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아닙니다. 부모가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경제적 지원, 두 번째는 정서적 지원입니다. 경제적 지원은 형편을 최선을 다해서 형편에 맞게 지원하되 사회 전체적으로 대안교육, 제도교육 가리지 않고 무상교육이 되도록 같이 꿈을 꾸어야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거겠죠. 반면에 정서적 지원은 무한대로 할 수 있잖아요. 아이의 꿈을 무한정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불행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두 가지를 거꾸로 해요. 경제적 지원은 무한대로 해주려고 해요. 빚을 내고 알바를 하고 잔업철학 특근을 하면서도 돈 벌어서 학원 보내고 가외시키고 학습지 시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려고 그래요. 정서적 지원은 안 해도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과에 원하는 직업으로 가야지만 행복하다고 아이를 강요합니다. 이걸 뒤집으세요. 경제적 지원은 최선을 다하되 무리하지 말고 사회 전체가 바뀌기를 바라는 정서적으로는 무한대로 지원해 주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부모도 부모로서 행복해집니다. 제가 나우토 교육혁명이나 더불어 교육혁명에 이야기하고 있는 책임성 있는 방목, 아이의 자유를 주되 멀찌감치서 아이가 힘들어할 적에 격려해주고 지원이 필요할 적에 필요한 사랑을 주는 것이죠. 화초를 많이 기르실 거예요. 나의 필요에 따라서 화초에게 물을 많이 주면 물이 젖어서 죽어요. 뿌리가 썩습니다. 화초가 필요한 물을 필요한 때에 적절히 주어야 화초가 예쁜 꽃을 피웁니다. 아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필요하다고 할 적에 필요한 사랑을 주어야지. 그러지 않고 부모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니를 위해서 내 인생을 모두 바쳐줄게. 다만 무슨 대학만 가다. 이것은 아이를 죽이는 길입니다. 제일 처음에 살리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부모가 되어서 네 아이 내 아이 가리지 않고 최소한 대안학교에서 만난 우리 부모들끼리라도 사회적 부모가 되어서 우리는 대가족이야. 네 아이 내 아이 모두 다 대가족이고 다만 내가 한꺼번에 다 키울 수 없으니 집집마다 분담해서 키운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의 꿈을 가져야 하는데 대안교육, 제도권 교육 가리지 않고 온 사회가 아이들을 지원해주자. 이런 꿈을 함께 꿀 때 비로소 대안교육도 살아납니다. 네 번째 개념입니다. 시간이 좀 바쁘다, 그죠? 제가 아까 그랬죠? 20시간을 해도 부족할 수도 있고 1시간 만에 끝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아이가 즐겁게 공부해야지 혹시 부모의 꾸지람을 받을까봐 또는 내가 잘못한 아주 누추하고 루즈가 되는 면을 보여드릴까봐 겁이 나서 꼴찌가 될까봐 겁이 나서 하는 공부는 결코 즐겁지 않죠.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의미를 느끼는 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좀 괴로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듦을 즐거움으로 바꿔주는 것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하거나 좀 더 재미나게 만들어주는 거, 이거는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바탕으로 해줘야 되는데, 더 근본적으로 두려움에 기초해서 행동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호기심과 즐거움과 어떤 깨우침의 기쁨 이런 걸 느끼도록 해주는 게 진정한 교육이고 진정한 인생이다. 여기서 중요한 차원이 뭐냐면요. 우리 사회가 부모님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취업을 했거나 해고가 됐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까?
이런 식의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아이들은 결코 즐거움의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노동시장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제도일 뿐.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이야. 정말 노동시장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가 노동시장을 버리겠어. 그런 배짱으로 임할 때 부모님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본주의는 노동시장으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얽어매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 갇히지 마시고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도 보되 그게 갇히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저 자신도 노동시장에 갇혀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인생은 그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용 안정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리고 승진에 목숨 걸지 마시고 그러다가 산재로 가신다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는 퇴직하시고도 또 일하러 가가지고 지게차에 깔려 죽으신 분. 오늘 제 관점에서 볼 적에 너무 안타깝고도 안타까워요. 퇴직했으면 이제 노후를 지금부터라도 뭐 그 이전에 했으면 좋은데 지금부터라도 정말 자유롭게 즐겁게 출퇴근의 압박감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인생을 꾸려가면 좋을 텐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 대안적인 생각이 없으니까 그저 또 가서 퇴직자로서 알바하다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전철을 되풀이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이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고 부모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력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진정으로 평등하게, 진정으로 우애롭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교육은 지금까지 제도 교육은 크게 봐서 한 10%의 우등생과 나머지 90%의 보통 내지는 열등생을 기르는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는 우월감에 쩔어서 살아요. 나머지 90%는 모종의 열등감을 가지면서 삽니다. 이 구조를 들여다보면 제가 우월감으로 살자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인간성이라고 하는 걸 기준에 둔다면 우월감이건 열등감이건 인간성 소외를 부릅니다. 이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월감에 쩔어서 살아가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검찰공화국의 검찰들 보십시오. 특히 정치검찰들. 검찰 중에도 훌륭한 분들 많아요. 특히 여자 검사들 중에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욕하는 게 아니라 정치 검찰들처럼 소수의 우월감에 쩔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 주변에 비슷한 사람, 정치가들 많잖아요.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죠. 판검사를 다 매수해가지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모종의 꿀림이 있는 거예요. 나도 저런 강자가 되고 싶어. 제가 강자동일 씨라는 책에 쓴 메시지가 그런 겁니다. 다수는 모종의 열등감이 있어요. 나도 저런 권력을 누려야지. 나도 저런 대학을 나와야지. 내가 못 나왔으면 내 새끼라도 나오게 해야지. 이게 이제 아이들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든 인생은 다 보석 같은 존재예요. 노동시장과 권력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다 빛나는 보석들입니다. 이 빛나는 보석을 왜 빛을 안 내고 꿀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꿀릴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모두 다 주인공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속이지 아니하고 즐겁게 더불어 협동하고 연대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살면 되는데 왜 제도권 안에 우리가 스스로 굴복에 들어가서 자기를 억압하면서 사느냐 이게.
앞서가는 아이보다 함께 손잡고 즐겁게 우분투를 실천하면서 유럽의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를 방문했죠. 큰 나무 밑에 사탕 바구니를 두고 얘들아 빨리 뛰어가서 먼저 갖는 사람이 다 가지는 거야. 요이 땡 했더니 아이들이 손잡고 노래 부르면서 가요. 경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왜? 얘들아 왜 뛰어가지 않았니? 그러니까 내 혼자 다 가지면 뭔 재미예요. 이렇게 둘러앉아 같이 나눠 먹는 게 좋지. 박사님이 뒤통수를 얻어맞는 과정이었죠. 학력으로 따지면 가방끈이 길지 않은 또는 가방끈도 없는 아이들한테 뒤통수를 얻어맞는 과정, 이거를 남의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5계명입니다. 인생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모 재벌 회장님이 돈이 수천억, 수십조, 수백조를 주무르다가 노동자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던져주고 이상한 동영상까지 폭로하면서 죽어갔는데 약 7년 전에 죽어서 7년 뒤에 장례식을 치르는 결과적으로 돈은 많이 벌고 최고의 권력자 못지않은 권력자가 되었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불쌍하게 봤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또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아이가 오늘 시험을 치고 집에 왔습니다. 얘 몇 점 받았니?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무슨 공부했니? 오늘 국어 시간에 시를 읽었어요. 그러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오늘 저녁에 엄마 아빠랑 함께 별을 보고 시를 써보자구나. 그래서 같이 한번 낭독해보자. 이런 식으로 시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느끼면서 기쁨으로 또는 실패나 실수를 했더라도 그것의 의미를 깨닫고 그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그게 과정 중심적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생은 속도나 높이가 아니라 과정과 느낌이다. 우리가 얼마나 속도전이나 높이 올라가기 게임에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스스로 자괴지심을 느끼고 했습니까? 아이들에게 그것을 눌러줄 필요가 없죠. 살아보니까 빨리 갈 필요도 없어요. 내 속도와 내 패턴대로 필요할 때는 빨리 가다가도 필요하지 않으면 좀 천천히 쉬었다 가고 산을 가더라도 꼭 꼭대기에 가서 태극기를 꽂아야 산을 가는 게 아니에요. 중간쯤 가더라도 바위 위에 앉아서 차 한잔 나누면서 새소리도 듣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도 나누고 풀이나 나무가 자라는 것도 보고 그리고 중간쯤에서 내려와도 좋은 산행을 한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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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제가 선생님들 강의를 하거나 부모님들 강의를 하면 요가 선생님을 꼭 불러가지고 한 30분 동안 요가를 하시더라고요. 뭐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보태고 싶은 것은 평소에 우리 삶의 과정 전체가 뒤틀려 있어요. 요가의 핵심은 우리 뒤틀린 몸과 마음을 특히 뒤틀린 몸을 바로잡는 거잖아요. 앞으로 너무 구부정하면 뒤쪽으로 좀 잡아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왼쪽이 뒤틀리면 오른쪽으로 좀 기울여 주는 거죠. 우리 삶의 과정이 뒤틀렸다면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 영상물을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널리 공유하시면서 삶의 뒤틀린 구조를 바로잡아서 하루라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인생은 이런 경주, 말의 경주가 아닙니다. 경주도 따지고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말에 대한 폭력이고 또 거기서 투기가 나오고 재미삼아 했지만 별로 재미있는 게임이 아니죠. 자, 버킷리스트. 그래서 이 영화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한 분은 어떤 병원 산업의 재벌 회장님 같은 분이고 한 분은 자동차 정비공이죠. 이 두 사람이 나이가 7, 80 됐는데 인생 말년에 둘 다 암에 걸려서 같은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다가 우리 6개월 뒤에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병원을 박차고 나가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인생을 뒤늦게나마 제대로 살아보자. 어, 자, 우리 아이들이 7, 80대 되어서 제대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오늘 이 순간부터 제대로 살기를 바랍니까? 오늘 이 그리고 순간부터. 네, 가장 모범생이십니다. 우리 백승님.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역시 이 순간부터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미 그 이전부터 해 오셨을 걸로 믿는데 인생의 행복은 미루고 미루다가 마지막에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느끼는 것이다. 자, 제6계명. 성적보다 건강, 부동산보다 친구 잘 사귀는 것이 인생 행복에 중요하다. 자, 성적이나 부동산은 제도권 교육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은 알게 모르게 자본이 요구하는 인적 자원을 만들어내는데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를 주고 인센티브로서 주는 것이죠.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부동산과 개근상은 본의 아니게 10% 미만의 우월감을 가진 사람과 90% 이상의 열등감을 가진 사람으로 갈라치는 게임이고 온 사회를 상처투성이로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우수한 노동력 아니면 열등한 노동력을 만들어서 너는 공부 못했으니까 대접 못 받아도 당연한 거야 라는 프레임을 이미 교육에서부터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이 한쪽에는 우등상을 주고 한쪽에는 처벌, 열등한 아이들 당연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타율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상과 처벌 자체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스티커를 주고 상을 주고 뭐를 붙여주고 별표를 붙여주고 이런 것 등등은 다 외제적인 동기예요. 강의를 가는데 오늘 선물 있냐? 선물 뭐 행운권 추첨이 있고 선물이 있으면 강의 들으러 가고 그러지 않으면 그 내용과 무관하게 안 들으러 가는 거는 다 외제적 동기에 움직이는 사람들, 타율적인 인간들이죠. 그게 아니라 강수돌 교수의 메시지를 듣고 내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부분이 있어. 그 내용을 보고 내면의 의미와 가치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내재적 동기이고 자율적인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다고 보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진짜 강조해야 될 것은 너는 뭐에 재미를 느끼니? 흥미와 재미 그리고 재주와 끼 니는 뭘 좋아하니? 뭘 잘할 수 있니? 너는 어떤 거에 의미를 느끼니? 어떤 게 가치롭다고 느끼니? 너는 뭐를 소명, 너 자신의 소명, 사명이라고 생각하니? 이 자기 내부에서 꿈틀거리는 것, 가장 원초적으로는 호기심에서부터 출발하겠죠?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자기 꿈을 찾아가고 그 꿈에 걸맞는 실력을 키울 때 비로소 온전한 인격체와 실력자가 됩니다. 자기 꿈에 기초하지 않고 남이 상을 주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남들이 우러러보기 때문에 아니면 꼴찌가 될까봐 두려워서 찌질이가 될까봐 루저가 될까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도피 현실 도피하는 형식으로 찾아간 길은 결코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이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도 내보다 부자 많아. 나는 저 재벌에 비하면 가난뱅이나 다름없어. 상대적 박탈감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항상 자기보다 돈과 권력의 차원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프레임에 갇히는 것인데 거기에 갇히다 보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망가뜨리는데 더 기여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는데 충분한가, 충분함의 미학,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이지 상대적 박탈감은 우리의 인생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게 교육이고 인생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질문으로 해주시고 7계명 동아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학과 공부보다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 토론이 더욱 성숙하게 합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한다면 축구를 한다든지 공놀이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또는 함께 자전거 여행이나 길을 걷거나 방학 때마다 먼 길을 함께 걸으면서 뭐 걷기 명상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떠들어도 좋아요. 명상 안 하고. 그래도 그게 다 부모님의 눈에 애처롭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고 가엾게 보일 수도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다 아이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숙성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아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그랬죠. 부모님의 눈에 볼 때 진학이나 진로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동아리 활동, 독서, 토론 활동, 그리고 언론과 이제 학문에 대한 관심도 가지면서 이때 학문이라는 게 꼭 공부를 열심히 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어떤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더 옳고 올바른 것인가.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책을 찾아보고 어떤 책에 관련된 선생님을 불러서 특강을 듣고 이런 게 다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성장하는 속에 역사와 맥락도 알게 되고 구조와 행위의 관계도 알게 되고 구조와 관계의 중요성도 알게 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도출하게 됩니다. 예. 절대로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 토론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8계명.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재미나 재주나 의미나 어떤 소명감 이런 것 속에서 꿈을 찾잖아요. 그럼 실력을 키워야죠. 그래서 실력을 키워 나가는데 국내외 불문하고 좋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세계화 시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국가주의 내지는 민족주의의 틀을 벗어나서 지구인으로 생각하고 아시아인으로 생각하고 지구인으로 생각하고 세계인으로 또는 우주인으로 생각해서 뭐 우주인이라는 게 그야말로 우주선을 타라는 뜻이 아니고 좀 넓은 차원에서 국경을 허물고 마음으로라도 국경을 허물고 생각하는 이런 점이 세계화 프레임의 저는 유일하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럴 적에 국내외에 스승이 있다면 찾아가라. 그거를 우리가 부모들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특히 청소년 때 외국 생활을 한번 해보면 그 경험이 우리나라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좀 더 넓어질 필요를 아이들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찾고 실력을 키우는데, 자, 꿈에 걸맞는 실력을 키워야 내가 이 세상에
인격체로서 제대로 살 거 아니에요. 이제 돈을 많이 벌자 이거는 아닙니다. 돈은 내가 필요한 만큼 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세계니까 이거를 극복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있지만 당장은 과정으로서 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맹신하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도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봉건제도나 노예제도가 사라지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도 끝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로병사 중에 지금은 병과 사 가운데 있습니다. 학자적인 양심으로 볼 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자본 이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세대를 살아갈 세대,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실천하고 대안의 싹을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적에 그 좋은 서성을 찾아서 국내외로 갈 수 있고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도 나오듯이 오늘을 행복하게 소중하게 살면서 이 선생님처럼 정말 아이들을 노동력으로 또는 학교나 우리 가문의 영광을 빛낼 명예를 빛낼 그런 존재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인격체가 잠재력을 발현하고 인격체로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그렇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님과 선생님의 역할인 거죠. 이제 9계명까지 와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완성이 됩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멋진 인류 인생을 살도록 돕는 것이 우리 대한교육의 목표라는 거예요. 멋진 인류 인생이 뭐겠어요? 인격체로서 철학 있는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법률가를 예를 들어보죠. 지금 검찰공화국에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법률가가 되어서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어. 그런 철학 있는 실력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의 돈벌이와 출세가 아니라 사회 헌신을 하면서 사는 것. 안중근 의사 정도의 뭐 훌륭한 사람이 안 돼도 좋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뭐 어떤 이 유명한 그 음악가나 세계적인 노벨 문학상을 받는 시인이 안 되어도 좋아요. 우리 마을 도서관에서 시를 낭독하는 작은 시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모인 공간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될 수도 있고 소박하지만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살면 되잖아요. 철학 있는 실력자가 되어서 사회 헌신을 하면서 사는 게 인류 인생이다. 반면에 우리 사회에는 전문가 백치들이 많습니다. 학벌이 좋고 온갖 자격증이 있고 상장을 많이 타서 훈장을 많이 타서 겉으로 보기에 건지르르한 사람인데 역사와 사회와 인간성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말도 안 통하는 오늘 제 강의가 도무지 가슴을 파고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전문가 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자기 자신만 불행하면 좋은데 겉으로는 화려하겠지만 똥 눌 때 똥 눌 때 똥 누면서 생각하면 자기 인생이 불쌍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 예를 들면 원자력 마피아를 보십시오. 겉으로는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고 박사님까지 되신 분들이 인류를 한꺼번에 절멸시킬 폭탄까지 안 가더라도 원자력 발전이나 원자력에 대해서 전문가 백치의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지구 관점에서는 정말로 암덩어리 같은 존재들이죠. 저는 과감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간디 선생을 봐야 됩니다. 간디의 물레 아시죠? 김정철 선생님의 책도 있습니다. 간디의 물레. 그 책에 보면 왜 간디가 물레를 돌리라고 했는가.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값싼 옷이 대량으로 들어오는 데 대해서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자립적인 경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과 동시에 더 중요하게는 이 기술이 평화의 기술이고 자율의 기술이다. 거대하고 복잡하고 비싼 기계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스스로 노동하고 이런 기술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내 영혼이 평화로워지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죠. 이반 일리치 선생의 메시지랑 비슷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깨칠 때 비로소 전문가 백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권정생 선생님의 장군님과 농부라는 동화책이 있죠. 이 책 속에서 어떤 세상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농부는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농사만 짓고 있었어요. 어떤 장군이 헐레벌떡 농부의 밭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장군님 웬일이세요? 장군이 이제 도망을 우리 군인들이 다 죽고 겨우 살아서 도망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장군님 나라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농부가 밥도 헤매기고 온갖 봉사를 다했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 결론은 이 농부가 아주 그야말로 무지랭이 농부였던 거죠. 무조건 장군님이 본연의 역할을 했으리라고 믿고 받들었는데, 결국은 농부는 삶의 자율성이 있었고, 장군은 배도 만들 줄 모르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도 만들 줄 모르고, 밥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전문가 백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농부 있는 데로 와가지고 장군과 농부를 이제 구하러 온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농부가 장군님 먼저 구출하세요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장군은 놔두고 가야 된다. 농부만 태우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끝나는 재미난 스토리인데 꼭 한번 부모님들끼리 읽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고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전문가 백치를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계명입니다. 사회와 역사에 대한 통찰력으로 실천 연대하는 인생이 가장 멋지다. 자, 사회와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사회 구조 변화를 조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현재 우리 교육과 노동과 복지와 농사를 보면 모든 게 자본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차별적이고 서열화가 되어 있고 노동도 한쪽에는 실업자 한쪽에는 과로사 복지는 빈약하고 그 복지 혜택도 뭐 겨우겨우 요구해야 조금씩 줄까 말까 하고 농사는 천시되고 식량 자금률은 20%도 안 되고 최근에 19.4%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곡물 자금률이죠. 우리가 먹는 동물 사료까지 합치면 19%고 먹는 것만 따지면 한 50% 가까이 됩니다. 마을 공동체 해체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아파트 살면 앞집 사람 서로 모르는 게 예의고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걸 저는 최소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먼저 하는 것을 전제한 위에서 교육과 노동과 복지와 농림부 장관이 이런 개혁을 할 때 우리 제도권 교육이나 대학 교육의 숨쉴 틈이 조금 더 넓어진다고 봅니다. 교육부 장관은 개성 있는 고교 대학 직업 평등
어떤 고등학교를 나와도 아이들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떤 대학을 나와도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비슷한 대접을 받게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특권층을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더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더불어교육혁명에서 압축을 해놨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한쪽에는 과로사, 한쪽에는 실업자가 아니라 모두가 일하되 조금씩 일하되 그게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입니다. 그리고 복지부 장관은 모든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돈으로 해결하자가 아니라 기본으로 누려야 할 주거, 교육, 의료, 노후 문제를 사회 공공적으로 풀자. 그러니까 개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자꾸 민영화를 해서 개인에게 맡기려고 하죠. 반대 방향으로 가야 옳습니다. 농림부 장관은 유기농 농민을 공무원 대접해야 되고 식량 곡물 작업률을 90% 이상으로 올리려는 목표를 가져야 되고 마을 공동체를 부활시켜야 됩니다. 그게 답이고 사다리 질서에서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원타경에서 둘러앉아서 함께 협동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더불어교육혁명의 364쪽에 대학 입시를 바꾸지 않으면 그리고 노동시장을 바꾸지 않으면 대안교육이건 제도권 교육이건 OTL 굴복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대학 입시와 노동시장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이 장애물을 바꾸는 방법이 더불어교육혁명 364쪽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대학을 평등화해서 어느 대학에 가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실력을 갖고 졸업하면 차별 없는 대우를 해주자. 이런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는 생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은 5년지 소개라는 관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100년지 대계인데 5년지 소개가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무리 정리합니다. 나부터 줏대를 가지고 더불어 장기 비전을 가지고 가치 너머의 가치에 주목하면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그게 지금 오늘 장은 경기 대협이죠. 경기 대협으로 모인 것 같고 이런 힘들이 참교육운동, 대안교육운동, 인간교육운동, 노동력 양성이 아니라 인격체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겠다. 시간이 많으면 다시 한번 10개명을 복습하면서 제가 가로치는 거에 다 블랙박스를 매기고 부모님들을 경쟁을 시켜가면서 상품을 주어가면서 효율적인 교육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정보를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웃어야 되는데 웃음 타임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출발점은 다시금 둘러 앉아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서로 경청하고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교육을 하자. 이 말씀으로 행복한 아이들 교육을 해나가자라는 말씀으로 제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사회자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소감이나 느낌이나 질문이나 뭐든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채팅창 보이시나요? 지금 네, 채팅창 볼게요. 질문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네. 나다 먹으는데. 네로님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20년이 됐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냥. 다른 분들을 위해서. 예. 대한교육이 20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네, 오랜 세월 동안 교수님께서 대한교육에 참여하는 부모들하고 현장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들을 해오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다른 부모님들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대한교육 초기의 부모들과
요즘 이제 들어오는 부모들의 그 스펙트럼이 많이 네,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의 관점도 관점이지만 이제 오랫동안 이쪽을 만나오신 네, 선생님께서도 혹시 부모들의 달라진 어떤 모습들이 좀 네, 보였는지 네, 그런 게 네. 있다면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맞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앞부분에서 대안학교는 아이들을 보내는 곳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소비자 정체성이 아니라 창조자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저는 초창기에 학교를 만드신 분들, 그리고 그 당시 만드는 데 참여했던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께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인데요. 지금 우리 네로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단도직입적으로 답을 드리자면 그런 창조자의 관점보다 소비자 정체성을 가진 그런 부모님들이 덜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것보다 더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보내놓고 방학 때 되면 학원에 보내거나 또는 아이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학습지를 몰래 보내서 주말마다 학습지 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시려면 그냥 마음 편하게 집에서 학원 보내거나 학습지 시키는 게 낫습니다. 이중적으로 사시지 마시고. 근데 소비자 정체성은 뭐냐면 내 돈 내고 아이 보냈는데 내 본전은 찾아 먹어야지. 이런 관점으로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특히 학교 행정이나 선생님들의 어떤 결정 또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것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첫째, 내 아이와 다른 아이들을 나누어서 보게 돼요. 내 아이의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고 다른 아이들은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사회적 부모의 관점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관점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학교가 아니라 마치 백화점에 쇼핑하러 간 학교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주워 먹으려고 하고 좀 어려운 난제에 부닥치고 공동의 과제에 부닥쳤을 때 그런 분들은 별로 참여하지 않거나 무책임한 발언만 쏟아놓고 가버립니다. 뒷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 균열과 분열이 생기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어, 이제 학교가 갈라지거나 더 이상 존속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속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올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것보다는 소비자 정체성보다는 제도권 학교의 정체성, 달리 말해서 실력, 진학, 그 어떤 학과 공부, 진학, 실력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기보다 그것도 신경 써야 된다 그러면서 은근히 대한학교의 정체성으로부터 약해지는 그런 면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 경우는 사실은 선생님들 내부에서 의논과 토론과 성찰을 통해서 저는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기존 선생님들의 내공이 튼실하다면 근데 이제 부모님들 경우에는 아무래도 동일한 선생님들 범주보다는 좀 약하죠.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적이 소비자 정체성으로부터 우리가 거리감을 취하면서 일부 그런 면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함께 만든다는 생각으로 거꾸로 말하면 이런 대안학교가 없었다면 내가 아이에게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내가 엄청난 시간과 돈과 열정을 투자해 가지고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될 텐데 홈스쿨링 포함해서요. 그 일을 수많은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이미 해왔고 해주고 계시구나. 정말 고맙다. 나는 숟가락 하나 얻는 거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너무 고맙기 때문에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걸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야지. 이런 자세로 참여하는 것이 대안교육을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나요? 제가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하시죠. 다른 분이 없다면. 다른 분이 혹시 그 사이에 있다면 좀 약간 돌아가는 의미에서 순환의 의미에서 하고요. 없으면 네로님 한 번 더 하시죠. 되겠네요. 네, 현재 그 교수님께 감사하다. 네. 두고두고 새겨듣겠다 이외에는 지금 네 간단하게 지금 맑은샘 학교 교육일꾼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네로쌤 말씀하시죠. 네, 네. 아까 맑은 샘학교 분이 하나 있다고 네. 그러셔가지고. 네, 한 분 이슬기님. 계세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교육 일꾼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네. 소비자 정체성으로, 어, 이제 보시는 관점으로 이제, 하시는 부모님들이나, 부모님들 가끔 뵐 때가 있는데요. 네. 네. 전에는, 이 분들과를 최대한, 저희 안에서, 품을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네. 네. 제가 그 공동육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품어야죠. 같이 예, 품어야죠. 예. 네, 그런 경우를 굉장히 좀 여러 번 겪었었거든요. 음,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정서적인 그게 소모가 되게 많이 되면서 맞아요.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기운이 다 좀 떨어지고 좀 약간 맞아요. 부정적인 방식으로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너무 이제 소진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이 약간 공백이 생긴다는 느낌도 들 예, 정도로 예. 거기에만 막 몰입을 하게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런 상황을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지 혹시 네. 예, 네. 네네. 우리 이승희 선생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있을 때도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10년 동안 대안교육 학부모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럴 적에 제 나름의 어떤 지름길 내지 해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들끼리 재미나게 놀면 됩니다. 부모들끼리 어떻게 재미나게 놀 것인가는 같이 의논하면 돼요. 여행도 가시고 여행 가서 올레길 같은 거 걸으면서 또 아이들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미니멈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모임을 학교 안이나 학교 밖이나 학교 안에서 모일 때는 학교 안에서 모이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 밖에서 주로 여행 중심으로 또는 우리 대학 때 MT 하듯이 그렇게 모임을 구성해서 그 유대를 다지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소비자 정체성을 가진 부모님들을 아까 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서적인 소모가 되지 않으려면, 재미를 더하면 되거든요. 재미나게 놀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럴 적에 이제 뭐 제가 오늘 강연하는 것도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모임에서 이런 강의 자료를 같이 보고 토론을 하고 이야기 나누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식으로 1박 2일, 2박 3일을 재미난 프로그램으로 꾸려내시면 그래 맞아 내가 백화점 소비하듯이 어떤 물건 사듯이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아이들과 어른들, 선생님과 부모들이 함께 고민하고 어우러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야 라는 마음을 자꾸 강조하고 나누고 또 실제로 그 토론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자기도 모르게 젖어들게 돼요. 진짜 소비자로서만 하면 막 한두 시간 쇼핑하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참여하게 되면 함께 젖어드는 과정이니까 즐거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박 2일, 2박 3일 즐겁게 노시라. 그게 저희의 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4년도에 만난 간디 고등학교인데 간디 학교 부모님들과 지금까지 학부모 모임을 최소한 1년에 4차례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국내외 여행도 자주 같이 했고 국내 국외 여행도 자주 같이 하고 이제는 평생의 친구가 되었죠.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해도 서로 오고 가고 이제 결혼한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고 있는데 그 아이들끼리 공동 육아 내지는 장난감이나 옷이나 이런 걸 서로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인생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만 보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특히 청소년 시절 일반 학교에 보냈을 적에 중고등학교 시절이 청소년 시절인 사춘기 시절을 겪잖아요. 요즘은 초등 고학년부터 오지만 그 청소년 시절을 상처보다는 행복감으로 충만하게 보내는 아이들이 나중에 진짜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제도권 교육에서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강조하잖아요. 학습보다 중요한 게 자기 주도적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노는 과정에서 창의력도 생기고 협동심도 생기고 갈등을 하다가도 화해하는 것도 알게 되고 우정도 싹트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열심히 뛰놀고 어른들이 열심히 뛰노는 게 대안교육의 또 다른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른들이 잘 노는 게 중요하다. 네.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야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고 치솟죠. 에너지가 올라오고. 잘 놀아야겠군요. 그럼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서로 십시일반 협의 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즐겁게 생활하십시오. 의외로 답이 복잡하지가 않았군요.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네. 다음 질문은 네로께서 하나 다시 아까 해주신다고 하신 거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아까 그 교수님 말씀 중에 그 자기 주도적 인생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자기 주도적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예, 직접 뭐 대안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자랐고 그런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큰 안심과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만, 네. 그러면서도 계속 제가 뭘 찾고 있었냐를 한번 돌아봤더니 이런 거를 좀 찾더라고요. 그냥 읽겠습니다. 네. 예, 근데 대안교육 초기에는 이제 중학생이었던 친구가 이제는 20년이 지났으니까 30대가 됐고 또 많은 친구들이 이제 대안교육 과정을 거쳐서 사회로 나가게 됐을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강술 교수님 같은 강사분들, 교수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는 있지만 과연 이 친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회에 나갔고 그 사회에서 지내면서 내가 받았던 대안교육 과정을 돌이켜 봤을 때 어떠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종단적으로 어떤 연구한 그런 자료 같은 건 없을까요? 예. 예, 혹시 아, 있다면 있을 좀, 거예요. 제가 예, 직접 갖고 있는 건 없는데, 하태욱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네, 예, 네, 하태욱 교수님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예, 그런 종단 연구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 네, 하태욱 교수님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